아침 신문 귀로 읽으세요. 김영민의 조간 브리핑. 학교 폭력 예방 앱 스마트 보디가드. 스마트폰 왕따 문자 등 사이버 학교 폭력이 6배 이상 늘었습니다. 학교 폭력은 언제나 욕설, 모욕, 협박과 같은 폭력 문자를 동반합니다. 그런 학교 폭력 문자만을 감지하여 부모님께 알려드립니다. 미리 알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에서 학교 폭력 예방 전문 어플 스마트 보디가드를 설치하세요. 지금 설치하고 먼저 무료 이용해 보세요. 떠나요 둘이서 모든 것 훌훌 버리고. 안녕하세요, 국민TV 조합원 여러분, 제주 산책입니다. 제주 산책은 국민TV 조합원이자 토종 제주인이 운영하는 여행사로 여러분이 제주 여행을 합리적인 가격에 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금액은 얼마지? 믿을 수 있을까? 바가지 씌우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들 모두 날려버릴 수 있는 여행사 제주 산책. 국민TV 조합원이자 토종 제주인이 운영하는 제주 산책. 제주도 여행을 가려고 고민 중이라면 검색창에 제주 산책, 제주 산책을 검색해보세요.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 공동경비구역 JSA, 지슬, 코리아, 실이 보낸 사람. 통일된 좋은 나라였다면 태어나지 않았을 영화들입니다. 분단된 나라, 반쪽짜리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좋은 영화 34편을 한 권에 담았습니다. 한국전쟁, 간첩 이야기부터 국경을 넘나드는 남북의 연애사까지 신간 공동관람구역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남과 북 모두가 공동으로 관람해야 할 영화를 한 권에 도서 공동관람구역, 도서출판 책마루. 네, 김영민 PD와 함께하는 조간 브리핑입니다. 오늘 또 국정원의 간첩 증거 조작 사건. 네. 이게 메인 뉴스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검찰이 말이죠. 지금 수세에 몰린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검찰이 증거 조작 의혹이 확산되는 지금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항소심 재판에 전산 전문가를 새로운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국가정보원 협조자 조선족 김모 씨의 진술을 통해서 사실상 국정원이 내놓은 정보 이거 위조된 것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산 전문가를 통해 그 국정원 문건이 사실이다, 이 점을 입증하겠다라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뭐냐면은 아직까지도 중국 당국에 의해 위조본으로 확인된, 또 김모 씨가 위조본이라고 말한 출입, 예, 이게 어떻게 위조된 거냐? 그럴듯하지 않냐? 우리가 전산 전문가를 증인으로 세워서 이거 입증하겠다, 사실이란 걸로, 이렇게 지금 검찰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입, 이거 중국은 위조본이 아니라 진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근데 출입, 진본이라고 자꾸 중국이 이야기하는데 이거 납득이 안 간다, 이렇게 검찰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거 마치 속담에 이런 게 있죠. 죽은 자식의 무엇을 만진다, 이런 속담이 생각이 납니다. 아무 소용없는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간 검찰이 마지막까지 이렇게 오기를 부리는 이유는 납득이 가지가 않습니다. 이런 가정은 불가능합니까? 변호인 측에서 그 자살을 시도한 네. 김모 씨. 네. 이거 내가 국정원 부탁받고 돈 받기로 하고 한 거다. 네. 증인 신청을 하면 예.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자, 증인을 이제 채택을 검찰이 했는데 말이죠. 이번 달 말에 결심 공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재판부의 판단이 그래서 더욱 주목됩니다. 예. 동아일보 기사 보겠습니다. 이 동아일보, 조선일보가 말이죠. 요즘 연일 괄목할 특종을 또 내고 있는데요. 유우성 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요. 자, 그때 국정원 대공수사팀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자기들이 유우성 씨가 간첩이라고 그렇게 규정을 해놨는데 1심에서 간첩 아니다, 이렇게 판결 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국정원은 대공수사국 요원이었던 이인철 영사를 지난해 8월 중국에 급파했습니다. 이인철 영사는 공식 루트로 유우성 씨의 출입경 기록을 확보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 실패했습니다. 출입경 기록, 이거는 북한의
드나든 기록 아니겠습니까? 뭐 간첩이라면은 당연히 북한을 공식적인 그 루트를 통해서 드나들지 않았겠는가. 따라서 출입경 기록을 뒤지면은 북한 갔다 온 기록이 나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확보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패했습니다. 중국 당국이 이걸 내주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러자 비선인 조선족 김모 씨를 이용해서 문서 입수에 나선 겁니다. 자, 이런 과정에서 유우성 씨의 북한 출입경 기록에 대한 가짜 확인서를 이인철 영사가 공증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중국으로부터 직접 받은 문서가 아닌 것을 공증했단 말이죠. 예. 위조된 문건에 대한 공증 아닙니까? 이게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 그래서 이제 영사관 공증 업무 담당자가 이거 공증 못합니다. 라고 했더니 공증해! 라고 이인철 영사가 강요를 했다는 겁니다. 자, 이인철 영사 검찰 나와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증거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협력자를 재촉하고 있는 그런 중이란 취지로 국정원에 이제 중간 보고를 했는데 국정원 본부가 거듭된 지시를 내렸다는 겁니다. 예. 빨리 그 확보해서 또 공등해서 보내!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결국 어쩔 수 없이 가짜 확인서를 보냈다는 겁니다. 아니 그 진본을 확보 못하면은 뭐 그걸로 끝이지. 국정원 입맛에 맞는 문건을 만들어서라도 확보하라. 지금 본부에서 그렇게 지시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뭐 검찰 조사에서는 이제 본부 측이라고 안 하고 누군가 구체적으로 이름을 댔겠죠. 예. 예. 자, 자살을 시도한 조선족 협력자 김모 씨 말처럼 이 국가정보원이 아니라 국가조작원으로 이름을 바꿔야 할 상황입니다. 예, 동아일보 제목 중에 이제 중간에 작은 제목인데 눈에 띕니다. 단 한 명만 연루돼도 남재준 국정원 치명타. 예. 이 제목이 좀 눈에 확 들어옵니다. 남재준 아직도 안 그만뒀나요? 예, 조선일보가 그만두라고 했으면 뭐 빨리 그만두는 게 순서일 텐데 말이죠. 자, 이 김모 씨, 조선족 협력자 김모 씨, 자살 시도한 이 김모 씨, 그동안 알려졌던 문건과는 다른 위조 문건이 또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 문건을 국정원에 전달을 했는데 국정원에다가는 이 문건 제가 가짜로 만든 거예요.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 문건이 뭐냐? 이 유우성이 허위 공문서를 갖고 다닌다라고 중국 공관에다가 신고했다는 내용입니다. 유우성이가 저렇게 허위 공문서를 갖고 다니니 이건 뭐 이 사람 수상하다라는 것들을 유우성 재판부에다가 이렇게 호소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이 이 조선족 협력자 김모 씨가 유우성이가 허위 공문서 갖고 다닌다 이렇게 중국 당국에다가 신고한 그 내용 이게 바로 또 다른 위조된 문건이란 겁니다. 실제 또 신고를 하지도 않았고요. 신고하지 않았으니까 위조된 문건이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조선족 협력자 김모 씨가 검찰에서 국정원이 내가 전달한 중국 공문서들이 가짜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진술한 것은 이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짜 문건을 만들고 다닌다 유우성이가 이렇게 이야기한 김모 씨 본인이야말로 이렇게 가짜 문건을 만들어가지고 국정원에 전달했던 당사자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뭐겠습니까? 국정원 대공팀이 결국 서류 위조가 있었음을 알고 있지 않았겠는가? 최소한 알고 있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관련한 기사가 조선일보 또 6면에 실려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국정원 어떤 처벌을 받게 될 것인가? 일단 국정원이 검찰을 통해 재판부에 제출한 자료는 위조된 것이 확인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국정원은 어떤 처벌을 받아야 하느냐? 자, 일단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가보안법상 무고, 날조죄, 그리고 형법상 위조사문서 행사죄입니다. 두 혐의가 적용되기 위해서는요, 단순히 그 문건이 위조됐다 이것만으로는 어렵고요. 다시 말씀드려서 증거의 내용과 형식이 허위였다는 점을 국정원이 알았다. 예. 알고도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 점이 입증돼야 한다는 겁니다.
자, 만약에 국정원 직원들이 그래서 유죄 판결을 받아가지고 간첩죄에 상하는 형량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은 이거는 국가보안법이 만들어진 이래 처음 처벌을 받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주목됩니다. 자, 이 지금 한겨레 3면은 지금 이 국정원의 어처구니 없는 행태, 국기문란 행태, 이 근원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짚은 내용입니다. 예. 돈을 주고 증거 자료를 위조해서 법원에 내는 일, 이거 수사기관으로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만약에 일개인이 그런 일을 했다? 이거 엄중한 처벌을 받을 일입니다. 그런데 일개인도 아니고 수사기관이, 국가기관이 이런 짓을 했다? 이건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국가정보원이 이런 상식 밖의 행각을 벌인 것은 적법 절차에 따라 수사하고 증거를 수집해야 하는 사법의 영역을 무시하고 음지에서 일하며 때로는 불법도 마다 않는 정보기관의 비뚤어진 습성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보기관이 수사권을 갖는 거 이거 안 된다 라는 이야기를 오늘 한겨레는 하고 있습니다. 한국일보도 비슷한 기사가 있습니다. 자, 돈으로 증거를 사고 절도도 예사인 이런 행태, 이런 행태와 관련해서 더 이상 국정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그런 흉기를 국정원에게 안겨주는 것이고 또 국정원을 괴물로 만드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변정수 전 헌법재판관, 이분 이야기는요. 국정원을 존치시키려면은 업무를 오로지 정보 수집에 한정하고 보안 업무나 범죄 수사권 등을 완전히 배제시켜서 권력 남용 그리고 인권 침해의 요소를 없애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실제 그 참 박근혜 정부가 훌륭하다고 말하는 선진 각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미국, 영국, 독일, 이스라엘 같이 이 주요 국가의 정보기관은 수사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겐 국정원에게 수사권을 지금 부여하고 있는 상태지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국과 캐나다가 8년 8개월 동안의 협상 끝에 FTA 체결에 합의를 했는데요. 자, 조선일보 제목이 이렇습니다. 캐나다에 수출할 자동차가 84만 원 싸진다. 그러니까 캐나다 안에서 우리 차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짐으로써 말하자면 우리 차가 더 많이 팔릴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뭐 언론들 FTA 체결할 때마다 얼마 싸진다, 가격이 몇 % 내려간다 이런 말 많이 하죠. 정말 그럴까요? 당장 한미 FTA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작년 3월이 한미 FTA 발효된 지 1년 되던 시점이었습니다. 예. 한미 FTA가 발효되고 1년 뒤에 어떻게 시장의 상황이 바뀌었나 봤는데 체리가 뭐 한 24% 그 정도 관세가 철폐됐기 때문에 그만큼 또 가격이 내려가지 않겠는가 예측을 했었죠. 불과 10% 내려가는데 그쳤다고 합니다. 미국산 저가 와인 같은 경우 관세 15%가 없어졌지만은 가격은 10% 하락하는데 그쳤고요. 밀러 맥주는 2년에 걸쳐서 이렇게 관세가 7.5% 줄었는데 가격 변동은 없습니다. 관세가 2.7% 내린 미국산 쇠고기는 도리어 가격이 5.8% 올랐습니다. 곡물가 인상이라든지 국제 공급 사정 탓이긴 합니다만은 도리어 올랐어요. 뭐 오렌지와 주스 원액 정도만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뭐 워낙에 큰 농장을 갖고 있는 오렌지와 주스다 보니까 뭐 공급 물량이 넘쳐나서 그랬겠죠. 자, 하여간 한미 FTA 출범에 앞서서 당시 정부는 미국산 화장품은 8%, 의류는 13%, 셔츠는 13%, 넥타이는 8%, 모자는 8% 이렇게 가격이 다운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시중 상황은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편 한칠레 FTA 체결로 첫 무관세가 적용된 칠레산 포도 가격 인하가 됐을까요? 가격 인하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나봐야 알아요. 84만 원 싸지는지 안 싸지는지 이런 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FTA가 온당하고 우리에게 국익을 보장한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결국은 수출하는 대기업, 네. 뭐 자동차 파는 대기업들이
좀 가격 경쟁력이 좋아진다 이런 의미고요. 네. 부재 보면 이제 타격받는 건 농가들. 예. 축산 농가 특히 예. 그렇죠. 소고기가 2030년쯤에 무관세로 들어온다고 하니까요. 예. 예. 네, 그 캐나다에 그 광우병이 많아가지고 캐나다산 쇠고기 먹기가 좀 그래요. 물론 캐나다와 미국은 차이가 있습니다. 캐나다는 전수조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광우병이 많이 잡힐 수밖에 없어요. 미국은 전수조사도 아니죠. 10%도 안 되게 샘플본만 잡아가지고 그래서 광우병 아니다 그러면 광우병 없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미국 아닙니까? 자, FTA 관련한 소식 짚어봤고요. 국민일보 육면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지방선거 박근혜 키워드는 여당에게 호재일까 악재일까. 얼마 전에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그 인천시장 나가면서 대통령이 잘 되길 바란다 이렇게 덕담을 했다라고 말했어요. 이걸 두고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아주 지능적인 노이즈 마케팅이다. 이게 박 대통령이 그렇게 덕담을 함으로써 시중에 논란이 되겠죠. 아니 출마하는 장관한테 대통령이 이렇게 띄워주는 말을 해? 이거 선거 개입 아니냐? 이런 얘기를 유정복 장관이 덫을 놓고 기다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람들에게 욕은 먹겠지만 유정복이가 대통령 신임을 얻는 사람이구나. 이 끝발이 있네. 인천시장 되면은 중앙정부 지원 많이 받겠네. 이런 식의 그 노이즈 마케팅 효과를 노렸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요. 자, 그런데 박근혜 키워드는 과연 여당에게 호재로만 작용할까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 높은 지지율 때문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여당 예비 후보들은 잔뜩 기대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예. 박 대통령하고 같이 찍은 사진을 막 외벽에 내걸고 그러는데요. 분명히 아셔야 될 게 같이 찍은 게 아니라 합성을 한 거 있잖아요. 예. 합성을 하면 그거 불법입니다. 불법이에요. 예. 그거 잘 보시고 합성이다, 확실하다 싶으신 거 좀 선관위에 한번 문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애청자분들. 자, 근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은 높아 보이는데 이 지지율이 과연 정말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는 것인가? 30% 안 되는 응답률. 결국 그런 여론조사에 응답을 한 사람들은 대체로 친여 성향이 많을 텐데, 근데 응답률은 30% 미만이고, 이건 미국에서는 이런 30% 미만의 여론조사 응답률 가진 데이터는 다 갖다 버리거든요. 안 써요. 데이터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데이터 속에서 나온 박근혜의 높은 지지율, 과연 진짜 민심을 반영하는 것일까? 좀 깨름직하다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게다가 또 요즘 쏟아지는 정부발 악재,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곤혹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는 후보들도 적지 않다는 건데요. 예. 선거 전략을 본격적으로 짜야 하는 시점에 이 박근혜 키워드를 내세울지 말지, 이게 참 난감하다는 겁니다. 오늘 국민일보 기사 내용은 그러한데요. 자, 조선일보에 비슷한 기사가 있습니다. 사면 기사입니다. 김대중 대통령, 사실 대통령 당선되기 전에는 압도적이었죠. 김대중의 이름으로 나온 그 후보들은 싹쓸이 당선이 됐었습니다. 자, 그런데 당선 후에는 이런 DJ의 후광 효과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대통령을 만들어낸 후에 한을 풀었다는 거지요. 그게 바로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박근혜 이름만 걸면 되던 텃밭 영남 같은 경우인데 이제는 친박보다는 인물 위주로 본다는 겁니다. DJ 때처럼 박근혜도 역시 친박 브랜드만으로는 대통령 당선 이후에는 먹히기 힘들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걸 안다면은 박근혜 키워드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지방선거에 나서는 새누리당 후보들이 좀 고민해야 될 그런 대목인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조선일보 3면에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점점 세지는 대통령 발언. 이런 내용입니다.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발언한 것들, 특히 이 하드코어적인 발언들, 직설적 용어, 거친 표현, 이런 말을 하는데 막말이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 박근혜 대통령의 그간의 막말 발언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통일은 대박이다. 이건 막말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좀 품격이 떨어지는 말입니다. 자, 2월 5일에 국무조정실 업무보고 때는
우리가 진돗개 정신으로 해야 된다. 한 번 물면은 살점이 완전히 뜯어져 나갈 때까지 안 놓는 정신으로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2월 11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때는 일자리를 아무리 외쳐도 규제를 혁파하지 않으면은 연못 구호다. 뭐 이 정도는 뭐 막말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근데 그 3월 10일에 했던 말 있죠. 쓸데없는 규제는 우리가 처부수를 원수다.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 몸이 죽게 되는 암덩어리다. 이렇게 말을 했었어요. 이런 걸로 본다면은 대통령의 이 세지는 발언, 이 맥락은 무엇일까? 이런 내용을 오늘 조선일보가 다루고 있는데, 이 혹시 대통령이 그 절박한 심정을 표출한 거 아니냐? 이 임기 2년 차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할 처지에 놓여 있는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초조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뭐 사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 베이비 화법에 따른 발언일 뿐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베이비 화법. 이건 전여옥 전 대변인 말 아닙니까? 한때 최측근으로 통했던 전여옥 전 새누리당 의원. 이분은 그 박근혜 대통령은 쓸 수 있는 말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베이비 화법을 구사하게 된다. 애나 쓸 수 있는 말들 한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 정도인데 뭐 아는 게 일천해가지고 뭐 대략 쓸 수 있는 말이 한정돼 있어가지고 이런 거침없는 그런 표현들을 하고 있는 건데 이거 거기에 무슨 의미 부여를 한다든지 뭐 정치적 뭐 노림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 자체가 코미디라는 겁니다. 자, 그거를 또 입증할 수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 발언 가운데 이게 있습니다. 식인종 개그 아시죠? 식인종이 사람을 잡아와서 다리를 물었는데 너무 맛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다리가 의족이었다. 이런 농담이었습니다. 이 농담이 너무 재밌나 봐요. 자기는 3번이나 했답니다. 3번. 공식 석상에서. 아니 뭐 3번씩이나 같은 농담을 합니까? 자, 이런 박근혜 대통령의 베이비 화법 이걸 두고 말이죠. 각 언론이 어떻게 평가를 했느냐. 이게 또 코미디입니다. MBN 기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문가들은 박 대통령의 이런 비유법이 자신의 발언을 확실히 각인시키기 위한 방법이라고 말한다. 참모진에게 구체적인 성과를 촉구하면서도 국민들로부터는 쉬운 설명을 통해 지지를 이끌어내고자 한 것이다. 이게 MBN 분석이라는 거죠? MBN 김은미 기자입니다. 김은미 기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김은미 기자는 지난 1월 6일에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자실에 들렀을 때 달려들어가지고 포옹을 했던 인물입니다. 너무 안기고 싶었어요. 이랬던 기자였습니다. 김은미 기자. MBC는 어떠냐?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각 부처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톡톡 튀는 비유 화법을 선보여 화제가 되고 있다. 단호하면서도 유머가 섞인 말들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연합뉴스가 만든 뉴스와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톡톡 튀는 비유 화법이 눈에 띈다. 그리고 채널A는 임기 2년 차에 다소 여유를 찾은 박 대통령이 유머 섞인 비유 화법을 구사하면서도 메시지는 더 강하게 담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랄하고 자빠졌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 일단 조선일보가 점점 세지는 대통령 발언을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아마 이제 앞으로 발언에 좀 신중하겠죠. 왜냐하면은 일단 존경하는 방상훈 사장님의 조선일보가 지적한 건데 우리 또 박 대통령이 우리 또 조선일보의 지적에 대해서는 또 귀 기울이지 않습니까? 당분간 발언을 좀 자제하지 않겠는가. 센 발언에 대해서는 우리 김용민 PD가 전문가니까 한번 자문을 구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막말을 한 사람들을 중용을 하시잖아요.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말이죠. 지역 차별 발언 그리고 야당 정치인들 비난 발언하는 사람들을 뭐 공기업 중용을 하고 있는데 글쎄 막말하는 사람들을 주변에 두신다면 저한테 한번 연락을 주셔도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칼럼 하나가 있었습니다. 저처럼 국민일보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만든 신문 아닙니까? 개신교의 그 섹션이라 할 수 있는 미션 라이프에 실린 칼럼이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긴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칼럼은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사람들에게 크게 회자가 됐습니다. 김성영 목사.
이 양반이 아마 성결대 교수 출신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예. 지금은 백석대 석좌 교수고 시인입니다. 김성영 목사가 쓴 글입니다. 국가조찬기도회는 근래 보기 드문 감동의 영적 축제였다. 얼마 전에 국가조찬기도회가 있었죠. 3월 6일이었던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은혜로운 설교로 아멘과 박수가 끊이지 않은 이날 집회에서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받은 신선한 충격과 감동의 앞권은 박근혜 대통령이 성경을 들고 예배에 참석한 모습이었다. 참 보기 좋다. 정말 감동스럽다는 탄성이 여기저기서 쏟아져 나왔다. 더욱이 순서지에 의존하지 않고 설교 본문을 성경에서 직접 찾는 대통령의 성이 있는 모습에서 기도회에 임하는 진정성이 돋보였다. 이 양반도 지랄하고 자빠졌네 보니까. 예. 자, 근데 이 인터넷에 이 칼럼이 그 전날 오전에 올라왔어요. 근데 이제 당시 원문 제목이 뭐였냐면요. 국가조찬기도회에서 성경을 든 박근혜 대통령, 우리도 손에 성경을 들자.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예, 인터넷은 이렇게 올라왔고 신문에는 바뀌었습니까? 예, 성경을 손에 든 대통령 이렇게 바뀌었는데. 예. 제가 이런 제목, 국가조찬기도회에서 성경을 든 박근혜 대통령, 우리도 손에 성경을 들자. 이 제목을 좀 패러디했습니다. 뭐냐? 아버지 제사 때 절을 한 박근혜 대통령, 우리도 제사 때 절을 하자.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그 제사 때 절을 안 하지요. 안 하는 게 이제 미덕인 걸로 이렇게 인식이 돼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 제사 때 절했어요. 박근혜 대통령 일거수일투족을 배우자 한다면 아버지 제사에서 절을 한 박근혜 대통령도 따라해야 된다는 얘기냐? 제가 그렇게 되묻는 겁니다. 예. 뭐 그러자 또 어떤 누리꾼은 외출할 때 신발 신는 대통령, 우리도 발에 신발을 신자. 집에서도 뭐 겨울에 기침하는 대통령, 우리도 겨울에 기침을 하자. 뭐 이런 식의 패러디가 뒤따랐습니다. 예. 한 기사만 더 살펴볼까요? 중앙일보 일면 기사입니다. 5,500명을 뽑은 삼성 인문계 6만 명이 지원을 했는데 800명이 합격했다는 겁니다. 4대 그룹을 다 합쳐봤더니 100을 뽑았을 때 80이 이공계고 예. 20이 인문계라는 거죠. 슬픈 인문계. 인문계도요. 그 주로 뽑는 사람들이 상경계통, 경제학과, 무역학과 이런 사람들 뽑지. 이른바 문사철. 여기는 뭐 아이고 왜 우리 회사에 지원하시나? 아이, 불필요한데 이런 대접을 받는다는 겁니다. 예. 뭐 인문학 열풍 얘기하는데 이 뭐 취업 시장에서는 더없이 찬바람 맞는 그런 계열이 바로 인문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김용민 PD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국민TV 라디오가 국민 라디오로 새롭게 단장합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개국을 위해 그동안 마중물 역할을 해왔던 국민TV 라디오는 이제 4월 1일 역사적 TV 개국과 함께 방송 명칭을 국민라디오로 변경합니다. 라디오는 국민라디오, TV는 국민TV. 이제 미디어 협동조합의 두 방송 매체는 한국 언론 변혁의 진정한 구심점이 될 것입니다. 4월 1일부터 새로운 이름 국민라디오를 기억해주세요. 국민라디오. 유상실의 간첩으로 몰기 위해 국정원이 위조된 문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사건. 이 사건의 끝은 어디일까? 끝까지 가기도 전에 망신살을 뻗은 세 남자를 만나봅니다. 2월 21일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 발급기관이 중앙정부냐 지방정부냐 하는 절차상의 문제는 있어도 야당 주장처럼 날조된 것은 아닐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아예 위조 공문, 간첩 조작 사건으로 단정을 하고 연일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수사 결과 서울시 공무원으로 위장하고 탈북자 정보를 북한에 넘긴 자가 간첩으로 밝혀진다면 어떻게 민주당은 책임질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날조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는데 날조된 것으로 드러났지요. 불과 20일 만에. 그런데 문서 발급 기관이 중국 중앙정부냐 지방정부냐의 차이만 있다고 했지요.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망신당한 또 다른 남자 윤상현 원내 수석부대표의 말을 들어보시지요. 또 우리가 비공식적으로 화룡시 공항구부터 뭘 얻었다면은 중국 입장에서는 이게 방첩 사건입니다. 그래서 위조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내용이 위조가 아니라 내용은 진실인데 중국이 얘기하는 위조의 의미는 정상적인 루트가 아닌 비정상적인 루트를 받았다는 의미고.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국정원이 검찰을 통해 재판부에 제출한 유우성 간첩 증거 자료는 진본이다. 그런데 중국 중앙정부가 자기를 통하지 않고 지방정부를 통해 그 자료를 얻어가는 바람에 빈정상했고, 따라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로부터 받아간 그 자료는 진본이기는 하지만 위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라는 뜻. 그러나 이걸로도 설명이 어려웠던지 윤상현 원내 수석부대표 결국 유우성 변호인 측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즉 민변과 주한 중국 대사관과의 커넥션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몇 가지를 보면 주한 중국 대사관 영사부가 뭐가 이게 민변하고 어떤 커넥션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듭니다. 언론나 우리가 문제를 삼을 때는 오히려 이 부분이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그러나 망신의 앞권은 바로 이분, 춘천을 지역 기반으로 하는 김진태 의원입니다. 이분의 말씀은 있는 그대로 명불허전입니다. 국정원이나 검찰이 위조한 거다라고 반정을 하고 그 사람들을 좀 추궁을 하고 있어요. 예.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자, 이제 보세요. 이게 좀 외교적으로도 굉장히 좀 예민한 문제인데요. 이렇게 좀 선진국이 안 된 국가들 사이에서는요, 뭐 꼭 중국이 그렇다고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요. 네. 자기들이 정부기관에서 발행한 문서가 이제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그런 적 없다고 발뺌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다른 나라 뭐 공무원들을 불러다가 조사를 할 수도 없고 이게 좀 미궁에 빠지는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그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중국 국적인입니다. 중국 예. 화교. 예. 그러니까 어떤 자국민 보호를 할 필요성도 있을 것이다라는 점, 중국으로서는. 예. 그리고 중국과 북한의 관계는 뭐니 해도 형제 국가예요. 우리 예. 대한민국보다 훨씬 가까운 국가입니다. 이런 점들을 봤을 때 이거는 중국이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서로 다른 문서를 제출할 알겠습니다. 가능성도 상당히 있는데 무조건 우리가 이거를 위조했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국익을 팽개치고 당리당략의 문제.